대본을 이제 좀 밑에 보면요. 양명학은 이제 6구년부터 출발했죠. 6구년에 신진리 사상에서 출발해갖고 왕양명이 이제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명학은 육왕학이라고 해요. 이렇게 6구년에 육자를 따고 왕양명을 따갖고, 그리고 왕양명 이후에 이제 또 우파와 좌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파와 좌파가 있는데 그 좌파의 왕신제도부터 출발한 학파가 태조학파예요. 그리고 태조학파의 제일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타고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 태조학파의 특징하고 이타고 사상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명에서 파악할 것은 뭐냐면 왕양명의 사상과 그 다음에 태조학파의 전반적인 경향, 그 다음에 이타고 사상, 이렇게 세 가지 초점을 맞춰서 뭐라고 했죠? 성리학이죠. 성리학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주화돼, 형식화돼. 이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성리학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강조하죠. 이게 뭐예요? 예야 예. 그러면서 이 예를 빌려쓰고 예라고 일어나요. 대대론이나 뭐 그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신분제가 이제 무너지고 어떤 계층화 형성들이 이제 신분사회가 변동이 일어나고 능력중시 사회고, 근데 성리학은 그걸 대변하지 못해. 잘 대응하지 못해요. 왜냐면 성리학은 뭘 강조하죠? 질서, 차별. 근데 새로운 사회는 뭐죠? 변동, 그 다음 능력, 그 다음에 어떤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회인데 이걸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사상체계가 필요하겠죠? 시대에 맞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 등등 해갖고 차별이나 질서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평등과 탄력성을 강조한 양명학이 부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왕양명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대부 계층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제자들, 왕신제라든지 하시문, 나영박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상인 출신들, 강남의 상인 출신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신문대 이 사람이 이제 뭔가 해가지고 저쪽 기양을 갔어. 용장이라는 쪽.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주자처럼 나도 한번 덕을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주자가 깨달음을 얻는 방법 중에 뭐냐면 대나무를 보고 그 대나무 속에 니를 깨우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대나무만 봤어. 근데 하루 종일 대나무 본다고 해도 뭐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 순간 깨달음을 얻는 거야. 이 니라는 것,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나의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주작의 객관적인 진리 밖에서 니들 구한데 말해서 주작은 안에서 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180도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깨달음을 뭐라고 하냐면 용작의 오라고 하죠. 이 용작의 오를 통해서 이제 왕양명 사상이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왕양명 사상의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건물치지라는 게 있어요. 건물치지라는 말은 이제 주자하고 같이 사용했죠.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것은 주자가 뭐냐? 자, 격이라는 건 도달하는 거야. 사물을 도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뭘로 하냐면 밥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뜻이 있는 심중의 물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촌제를 줬어요, 누가? 학부모가. 근데 이제 촌제를 받으려고 하고 싶은 것이 욕망이죠. 인간 욕망이잖아. 받으려고 하는. 근데 그건 안 돼 하면서 막으려고 하죠. 이게 뭐냐면 물이야. 그러니까 이 물을 바로 잡아서 안 받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 깨끗한 마음을 바로 잡아갖고 뭐냐면 내 마음을 세우는 거. 이게 뭐냐? 견물이죠. 그럼 내 마음을 세우면 원래 타고난 어디에 도달한다? 양지에 도달한다. 이게 뭐죠? 건물치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 유심주의가 아니라 뭐죠? 내 마음 자체를 잡는 거니까 주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문대학의 삼각형 해석차인데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고문대학이라는 건 뭐냐? 고문대학은 뭐냐 하면 고문대학은 이제 여러분들 대학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사서의 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대학은 책이 아니에요. 뭐죠? 얘기의 한 편이죠. 그러니까 고문대학은 얘기의 원래 한 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후에 나중에 주자가 그 얘기의 한 편을 떼가지고 뭘 말하는 거야? 줄을 붙여가지고 대학이라는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자가 붙이기 이전에 얘기의 한 편을 고문대학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삼각형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삼강령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명명덕이라는 게 있고 명명덕 그 다음에 신민 그 다음에 그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명명덕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밝음을 밝히는 거 새로운 걸 밝히는 거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어지선은 지극히 착한 곳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삼강령의 주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신민이라는 말 자체가 대학의 신민이라는 자체가 대학 고문에 없다는 말이야. 원래 대학 고문을 보니까 신민이 아니라 뭐냐면 친민이라는 친민. 근데 주자가 그걸 보고 고문대학에 있는 말은 잘못됐다고 해갖고 자기가 그 주자의 해석을 뭘로 고친 거야? 아예 글자를 고친 거죠. 친민이 아니라 뭘로 고친 거죠? 친민으로 고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고문대학에 친민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신민하고 친민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나? 신민하는 건 새롭게 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뭐냐면 백성들이 아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와갖고 백성들 교화시켜서 새롭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교화의 친밀함은 뭐냐 하면 백성이 친하게 한다는 거야. 백성이 친하게 뭐냐면 백성도 도덕적 주체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부나 백성이나 근본적으로 똑같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함조의 짓을 민의 입장에 재편성을 시도한다. 그래서 신민설이 아니라 원료 주장이니까 신민설 주장이고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인간인데 주장은 이제 주장에서 뭐라고 하면 첫째 차별을 강조해. 주장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네가 발현될 수 있는 기의 혼탁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성인이 되는 거고 범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한 사람은 뭐죠? 기회가 처한 사람은 네가 잘 발현되기 때문에 사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부는 밑에 있는 그 민들을 교화시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어떤 개서적, 차별적인 어떤 신분관을 인정하고 이에 입장에서 이제 체별 양명에서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양지를 가지고 있죠. 다만 양지를 갖고 있을 때 양지의 크기와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크기가 좀 크고 좀 기능이 뭐냐면 약간 이제 글리는 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기가 작지만 또 농민, 어떤 사람은 상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양명은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주장해요. 평등. 그러니까 이제 그 양명의 재능론은 그 당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딱 부합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다 건너뛰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명학 사상이 나중에 좌파와 우파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좌파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인욕도 천리다. 훨씬 더 급진적이죠. 예. 그 다음에 남녀평등론, 적극적인 신문제 타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양명학 좌파의 대표적인 학파가 무슨 학파다? 태조학파야. 이 태조학파는 강남 태조 중심으로 이제 발달된 학파인데 이 태조학파들 사람들 되게 보면 어떤 출신들이 많냐면 상민 출신들이 상인 출신들이 많아. 노동자 출신도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조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주자의 도덕적 허위성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계층 간의 신분상세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이 이타고는 이제 그 강대에 상당히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것도 순수한 진심을 갖고 있으면 뭐죠? 아무리 자기가 술 먹고 뭐냐면 개같이 놀아도 뭐가 되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심설이죠. 예. 그래서 양지 어린이의 마음 타고난 동심만 있으면 주세가 강태를 부려도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동심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당시 사대부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양명학의 어떤 이런 시방, 그리고 이런 이제 급진성을 비판해갖고 나온 것이 뭐냐면 경세 시효사상이에요. 네, 경세 시효사상. 그 다음에 요게 이 사람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명예의 지위만 추구하는 사대부 위선을 비난하고 유교의 경선에 동심의 말이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유교의 경선에 동심의 말, 양지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종교학자들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양지는 어디에 있냐? 양지는
시내 곳곳에 있는 어떤 일반 범인들도 양이 다 갖고 있고, 수호조나 식경 같은 수호조도 삼국지 연이도 뭐야? 양지가 있다. 세상에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서 5경 13경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지식인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도덕관이 되게 철저한데, 이 사람의 도덕관은 뭐냐면, 예전에 도덕적인 가는 인간의 욕망을 억압했어. 풍력에서는. 참아라.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욕망을 강조해요. 근데 절저하게 뭐냐면, 도덕관을 강조하고, 이 도덕관은, 욕망을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윤리 도덕이 없다는 거 아니야. 윤리 도덕이 있는데, 윤리 도덕은 경서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는 괜찮아. 내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익을 추구하도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추구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도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경서가 아니라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도덕을 추구했고, 인간의 욕망을 또 인정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타고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타고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1429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자, 1429페이지에 보면 이제 양양명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뒤에 넘어가면 이지의 동심설 있죠? 이지는 이진이에요. 이타고 보고. 그래서 거기 1430페이지에 보면 이지의 동심설 있죠? 줄친 거. 보이죠? 이지의 동심설부터 해갖고 쭉 한번 읽어볼게요. 끝에까지. 이지의 동심설이 바로 그런 주장에 가깝다. 이지가 말하는 동심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진심을 뜻한다. 이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동심을 지니지만 보고 들으며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특히 책을 읽고 이치를 알아나가면서 동심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지는 입만 열면 인의를 말하면서도 명예와 지위만을 추구하는 선대부들의 유서를 무척 싫어했다. 그는 심지어 유교 경세의 말도 동심의 말이 아니며 시대를 불문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학에 대해서도 그것이 동심의 반론하면 어떤 시대 어떤 문장이라 해도 높은 가치를 지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강소성 태주 출신인 왕가는 태주학파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하심은 나열강이 모두 태주학파에 속하며 태주학파는 양명작파와 사실상 동일시된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결국에는 자, 여기 600페이지에 보면 왕양명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600페이지 각자 읽어보시고 611페이지에 보면 거기 왕양명 사상의 요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611페이지 왕수인을 해가지고 뒤에 이제 뭐냐면 행동주의를 지창했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왕수인은 청년 시절부터 열렬한 주자학의 신봉자로서 성인의 경지는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는 이상주의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법으로 주자가 말하는 경륜 치질설에 대해 깊이 의문을 갖게 되면서 유구현은 심하게 기울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심정리설을 깨우치게 되었다. 의 길을 탐구하지만 분명하던 태극 이론으로부터는 인간의 윤리학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주체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며 이는 본래 절대선이므로 이를 본래의 모습이 절대선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왕양명의 심정리의 학설이다. 이를 위해서 신의 작용으로 가장 중요한 양지를 충분히 활동시켜야 된다고 하였다. 또 지도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하는 지여야만 하며 여기에서 지행학의 설이 나오게 되었다. 왕양명이 도달한 새로운 사상은 동네의 유교 사상의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책을 읽는 것만이 학문은 아니면 올바른 학문은 자기 안에 있는 일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여 지금까지의 문헌주의에 반대하고 기존의 권위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였다. 특히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절대로 조건이며 욕망을 버리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이제 태주학파하고 왕양명 차이가 나와요. 얘네는 욕망에 버려야지만 양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해는 태주학파는 욕망이 꼭 양지다. 이렇게 주장해요. 상당히 급진적인 거죠. 예.
따라서 그는 양비적인 인간 평등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행동주의를 제창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밑에는 좌파, 우파라고 이제 있는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넘어가는 이제 경세 실용사상을 볼게요. 자, 경세 실용사상은 이제 뭔데, 경세 실용사상은 뭐냐면 유교의 어떤 현실 참여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유교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 방향이. 그래서 어떤 근무 또는 유교 도덕적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양명학이나 주장인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명과 청초 때 이 경세 실용사상이 등장을 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아까 양명학이 전파죠. 양명학은 그 문제가 뭐냐면 현실을 무시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서강계, 고용모, 상주, 왕무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또 뒤에 고중하고 또 연결돼요. 예. 그래서 경세 실용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경세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가 실사 구시적인 측면도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청나라때 초기 때 문자의 오를 걷고 나서 뭐는 약해지죠? 경세 실용적인 측면이 약해지고 어느 측면은 부각된 거야? 실사 구시적인 측면만 강조되죠. 그러면서 이런 측면을 계승한 것이 뭐냐면 고중학이고, 이거는 그 전에 동문학파 쪽으로 이렇게 계승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되게 보면 경제 실용학자이기도 하고 또 상당수가 뭐예요? 고중학의 대표적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왕구지 같은 사람들 있죠. 뒤에 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 되게 생각하는 시대가 명말 청초 시대야. 그러니까 명나 말기 때부터 해서 청나 초기 때 이렇게 겹치거든요. 살았던 시기가. 자, 그러면 이제 저서를 보죠. 이 저서는 좀 암기해 두세요. 이게 수능에 가끔씩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서강계라는 사람이 농정정서인데, 이 농정정서는 유럽의 학술사를 참고해서 농정이나 농업기술을 해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본초과목을 썼어. 그래서 의학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연물을 약 1900종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걸 분류를 했어. 약의 처방과 같이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본초학 약제는 최대로 집대성한 책이 뭐냐면 이시진의 본초 강목이다. 그 다음에 성공서가 다음에 천공계몽이라는데, 천공계몽은 이제 뭐냐면, 천공이라는 것은 천공은 인공에 대한 자연력에 대해서 이걸 이용한 것이 그 계몽이에요. 네. 그래서 천공이란 인공에 대한 자연력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자연력을 이용하는 것이 계몽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계를 설명하는 기계. 그래서 기계도감적 성격인데, 그 기계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그때 사상가 중에 그 항조이가 있거든요. 항조이도 더 좋은데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항조의 명의대법론이 유명해요. 고영문이 일진홍은 이제 청대 고중학에 유명하고, 자, 항조의 사상은 정영의 사상하고 비슷해요. 이 항조의 사상은 뭐냐? 천자를 추대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천자가 미련하면 교체할 수 있다는 거야. 천자 추대해서 교체도 주장하거든요. 자, 천자 추대해서 교체서를 주장했던 우리나라 학자가 누구죠? 전형이죠. 탕론애들이 주장하잖아요. 아마 항조이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전형이. 그래서 항조이는 중국의 누쏘하고 할 만큼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쏘보다 더 100년 일찍 태어났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명의대방론을 왜 썼냐?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비판하면서 명나라의 그 내용들을 정치 사회들을 다 비판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판하는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 주원장을 비판하죠. 주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은 두 가지 되는데, 주원장이 재상제도를 없앤 거, 지원자 먹대됐던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락제도 비판해요. 영락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수도가 어디로 옮겼어? 북경에서, 남경에서 북경 옮긴 거. 그런 것들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했고, 그 다음 천자 추대설이나 교체설을 주장했고, 근데 이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민주의 정치적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탕론도 마찬가지죠. 탕론도 정치적 주체는 누굴 봐요? 사대부를 보잖아. 민주의 정치적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이제 항조의 사상에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있고요. 이 항조에는 이제 명나라 청초
때 특히 이제 명만에서 청소 넘어갈 때 낙년 정권에서 보통 오늘 참여해가지고 항전도 하고 됐어요. 네, 참여하는 지식인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럽 세력의 진출을 볼게요. 16세기 이후에 서양의 신앙 진출과 그에 따른 이제 아시아 진출을 보면 특히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이제 주도를 했죠, 스페인.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이 어디에 이제 진출하는 마카오, 명나라인데. 그래서 이 마카오는 어민이만 하는 교차지로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원래 허브 열판이었는데 그 포르투갈인들이 모여 살았어.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여기에 좀 조차권 얻으려고 누굴 꼬셨냐면 명나라 한가를 꼬신 거야. 그래서 명나라는 돈 좀 주고 그냥 눈 감아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게 그 간행이 청나라 때까지 계속 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자기 땅이 될 거야. 네. 그래서 나중에 호위가 되면 지속되면 뭐예요? 권리가 된다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카오에 포르투갈가 넘어가게 되고 지금은 중국 넘어갔죠 다시. 이 마카오가 중국과 일본 간에 상강무역을 하게 돼요. 마카오, 포르투갈, 스페인은. 그래서 또 상강무역은 뭐냐면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을 서로 연결하는 거야. 특히 이제 그다음에 일본은 명청시대 때, 그러니까 명나라 말기 때하고 청나라 초기 때는 뭐예요? 중국과 공무원 다 차단됐잖아. 그래서 여기를 중간에 서가지고 동아시아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을 이제 중국에 갖다 팔고, 일본 갖다 팔고, 중국의 물자를 다시 일본 갖다 팔고. 그래서 아시아권에 상강무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이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얻어진 그 상강무역 수익이 뭐냐면 동국 간의 무역보다 더 많아요. 후에 이 상강무역을 누가 계승하죠? 네덜란드가 계승하죠. 예. 그래서 이런 무역을 계속 했다. 예. 그 다음에 대량이 그 갈리오 무역을 통해서 어디로 유입돼요? 중국에 유입이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수에는 이제 서양 살 때 얘기했을 거예요. 왜 많이 갔다고 했죠? 선교사들이 예수에는 뭐예요? 포교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신학뿐만 아니라 과학 지식도 많이 갖고 있었어. 그리고 이 과학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포교에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마테오 니치가 유명한 책이 천주시이죠. 천주시. 요때 천주는 뭐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진짜 의미를 밝혀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성리학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걸 인격시험 생각 안 하죠. 뭐라고 생각해? 천리들. 원리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너네들 그 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대 시대 때 보면, 고대 유학에 보면 뭘로 돼 있어요? 상제다. 인격신이다. 누구하고 비슷하죠?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상제를 뭐와 연결시킨 거야? 하나님이라고 연결시킨 기독교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기독교 전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주시가 있고, 그 다음에 본연만국전도는 아시죠? 이 본연만국전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뭐냐면 지식인들에게, 시각자에게 또 영향을 줬고, 그래서 중국인들 세계관을 변화시켰다. 그 부분은 예전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업 원본을 편찬 및 통일을 해주고, 그 다음 아담체인데 이 아담체는 청초 때 사람이죠. 그래서 청문이나 수기, 기계, 포솔, 총포 제작률 이런 것들 지식을 전수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블랑키포라든지 홍포라든지 그 서양식 대포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근데 중국인의 태도가 이제 소극적이죠. 실용적인 부분만 전수하고 그 밑에 깔려있는 과학적 연구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호기심 차원에 붙였고, 청나라에 가면 오히려 전례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를 받게 되죠. 이건 청나라 같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세 치용사상을 얘기했고,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동양사계는 61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경세 치용사상의 발달 있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있는데, 일단은, 뭘 보냐면요. 여기 613페이지 첫 번째 양면의 극단주의부터 해갖고 뒤에 614페이지 첫 번째 단락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양명하게 극단적 행동주의는 전통적 유교 이념에 대한 부정과 함께 사대부 지식 계층으로부터 위험한 학문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서양 학문의 전례와 명말 사회경제 발전으로 실용주의적 경세 사상이 사상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명대사회를 유지하여 온 이갑제의 붕괴와 과거제도와 교육제도에 의한 사상적인 효과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호기심을 대상으로 여겨오던 서양의 자연과학 지식의 수용 등으로 명말에 급변하는 시대를 사상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경세실용 사상이다. 그 내용은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실을 구하는 것이며 학문의 관심도 중농, 중상, 부민, 금융 등 실제로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 서광계, 고현무, 황종이 그리고 청대 왕부지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학문적으로 양명한 주자학과는 그 계보를 달리하면서도 교육제도, 과거제도, 그리고 관제와 토지제도를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역사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였다. 먼저 황종이와 고현무 등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양명 심하게 반문헌주의적인 행동주의의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황종이와 고현무는 주자학의 경물치지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경서를 고증적으로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고증적인 역사 연구 방법을 통하여 역사 사실을 규명하는 새로운 학풍을 일으켰다. 황종이의 명의대방록과 고현무의 일지록은 특히 유명하여 다음에 오는 청대 고증학의 선구가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명나라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예전에 그 영락제까지 풀었죠? 몇 페이지 시험은 이제 그 268페이지. 써보세요. 자, 그 3번 문제 볼게요. 박종사는 이제 14, 15세기 때 중국 해상무역에 관해서 가와 다사를 활용해서 그 당시 이제 다음과 같은 수업 대회를 했다. 다음에 이름에 답하셔야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역경론 관련된 문제예요. 사각스 관련 문제인데 사각스 부분을 뺐고 제 중국사 부분만 이제 빼서 편집한 건데 자, 가는 이분 같은 여행기고 나는 이제 뭐냐면 그 가방무역 있죠. 네, 가방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다는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그 당시 이제 웨이가 문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있는데 이렇게는 백성을 중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상무역 있죠. 밀무역 이와 관련된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되게 시기적으로 나와 가 다사료는 뭐와 어떤 명나라 때 이게 초중기 때 거기 있죠. 언제를 보면 자 그러면 가에 관련된 중국의 왕조의 무역 정책과 나에 관련된 중국 왕조의 무역 정책 실시 배경과 특징을 비교해보고 다시 여기서 읽어보면 가는 뭐죠? 먼 나라죠. 먼 나라는 동서무역 교류가 할만했죠. 그래서 할만 대무역도 했고 그리고 근데 나는 어느 나라인데요? 명나라 가방무역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공무역 중심에서 제한을 놓죠. 사무역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시배경의 특징들 예전에 언급했으니까 보시면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때 A의 변화를 가와 관련돼요. 노출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A의 변화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 뭐냐면 그 앞부분에 그 주원장이 조공무역을 해가지고 이걸 갑판무역을 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뭐냐면 나중에 연파의 난이 일어나고 먼저 넘어갔어요. 일시 그 갑판무역 정지가 됐죠. 예. 그리고 뭐죠? 외구가 일어난 그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갑판무역의 중지와 관련된 그것들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A는 이 줄침 부분이죠? 네, 줄침 부분. 나에 관련된 중국어의 부분. A의 변화니까 이 줄침 부분. 갑판무역의 변화. 그러니까 연파에 난 이후에 갑판무역이 일시 중지되면서 일어났던 것들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가 발생하는 단초를 후기 외구.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이제 보면요. 거기는 명대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답은 일단 1번이죠. 니은은 정난의 변이죠. 정난의 변은 이제 건부제 때 일어난 거. 그 다음에 디귿은 뭐죠? 통곡변의 변이죠. 그래서 그 엑센
그 오일라트 분이 쳐들어왔던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읒은 탈문의 명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 영종이 이현이라든지 자기 신복들 동원해갖고 경태전을 몰아내고 이제 뭐냐면 자기가 또 황제가 됐다. 탈문의 명이고, 그 다음에 경수에는 세종 때 홍치제 때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홍치제가 가경제 때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약칸이 쳐들어와서 이제 다약칸 손자들 아르탄칸이 쳐들어와서 물리친 그 내용인데, 자, 답이 1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거 했는지 모르겠네? 자, 했죠? 이거 넘어가고. 자, 6번을 볼게요, 6번을. 자, 6번은 이제 13명 기출문제인데, 일단 이제, 뭐냐면, 가상에 나타난 배경을 대외교육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기획과 같은 그 사업을 가져온 재정개혁의 배경을 가와 관련된 구체적 기술하고, 가의 내용과 결과를 당시 조세제도 운영 문제점을 중심으로 상수하시오. 그리고 이후 옹종년과 일어난 조세제도 변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게 몇 개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 둘, 가상에 나타난 배경을 대외교육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있는데, 일단 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판이랑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지금 알타칸이 이제 약탈돼갖고 이제 마실을 넣었더니 제대로 운영이 안 하고 다시 중단돼갖고 그 내용들이 있죠. 예. 그러면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풍로나회. 풍로나회 측면에서 서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태장의 곡식이 가득하여 심지어 이거는 장거정의 개혁과 관련된, 장거정 개혁 관련된 사료인데, 자, 그래서 재정개혁 배경을 가와 관련된 구체적.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북로 남해에서 뭐죠? 여러 가지 그 군사비가 많이 들어갔잖아. 재정이 악화되고 이런 맥락에서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혁의 내용 결과를 당시 조세제 운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삼수하시오. 그래서 아까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조세제 운영은 일단은 복잡해. 되게.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복잡한 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사계층들이 여러 가지 탈세를 하게 되죠. 이런 등등을 이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옹전연가까지 조세제도 변화 과정을 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쓰는 거죠? 1조4법에서 지정문제까지. 근데 1조4 지정까지 조세제도가 교과서에서 딱 두 가지만 있어. 1조4법 지정문제 그렇게 없어. 그러면 그거만 쓰면 맞냐? 아니죠. 변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조4법에서 지정문제까지 변화 과정을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 강자중국사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서울대 정세정 해갖고 그 내용이 있죠. 그 쭉 쓰는데 제가 이거 다 정리해놨어요. 예, 분석이. 근데 거기까지 볼 필요 없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그 여러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징세제도 제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볼 필요 없고, 일단은 제가 여기 기출 거기 분석집에 정리했으니까 그거 보고 참조할까요? 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맥락만 얘기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해놨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7번. 자, 7번을 이제 보면, 다음 상주문에 따라 이반대 정치에 끼친 영향으로 오는 것만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나라 때 녹봉을 이제 쌀이 아니라 뭘로 달라는 거야? 은으로 달라. 그래서 이게 허용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전국 각지에 이제 은경제가 널리 도입되고 촉진됐다. 그래서 은납화도 되고 명나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영향과 관련된 거니까 은납화의 영향. 그거 보면 기업 황금작물 제거가 증가됐다. 맞죠? 화투화폐 문제가 발달되니까. 그 다음에 고초 제거사인데, 고초라는 것은 이제 명나라 초기 때 발행된 지폐예요. 지폐. 그래갖고 이제 그 원나라 때 발행 교초에 영향을 받은 건데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야. 근데 이건 그 전이죠. 예. 그 다음에 디귿은 포원제 같은 게 이거는 어디에요? 원나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리을은 뭐냐면 석종변한 사람은 좀 약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원래 농민이었어. 농민이었다가 이제 집안 몰락하니까 강상원에 투자해서 성공을 거뒀는데, 그걸 이제 그 당시에 그 관리들이 뜯어낸 거야. 이에 반발해서 일어난 난이 석종군의 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은경제가 널리 보급되면서 은강을 이제 곳곳에서 이제 캐기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게 과정에서 일어난 건데, 근데 은강 개발 판계가 있죠. 그러니까 부족한 은을 어디서 가져갔다? 멕시코나 그 다음에 일본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석정론의 발견을 제가 동양사에서 항중이나 강자중에서 다 찾아 없어. 근데 민흥사의 예전에 중국사 책에 아주 오래된 책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한두 번 읽다가 그냥 쳐박은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찾았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기울하고 니은 답이고 니은과 디귿은 그 전이나 그 원나라 때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고초 제거사와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045페이지. 아, 1455페이지가 아니라 1414페이지. 자, 1414페이지에 보면, 거기 주 1045번 있죠? 요것도 제가 분단국어가 없는 교양 중국사에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명대는 호부 아래서 도전 문서를 그어 영정을 맡겼으며 고초 제거사는 동전과 지폐의 제작을 담당했다. 네, 고초 제거사는 뭘 담당하죠? 동전과 지폐. 그래서 명나라 초기 때는 은을 공식적인 화폐 인정 안 했죠? 뭘 인정했다고 했죠? 동전하고 지폐를 인정했다고 했죠? 예,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세량과 관련된 부분, 요번에 시험 문제, 세량과 가차 이거 관련된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세량을 정세와 지세로 연분하여 둘 가운데 많은 것을 하나를 택일하여 매도록 하였고, 과차 역시 사료와 호은으로 나누어졌지만 이 경우는 두 가지 모두 납부하도록 되었다. 네. 그 다음에 1047페이지에 보면 석종문에 나뉘었어요. 거기 오타가 있는데 1445년이에요. 네, 연도가 좀 잘못됐는데. 네. 한번 읽어볼게요. 1445년 석정문은 강서성 창가에서 공개하였는데 그는 강서성 경원사람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원토를 잃은 농민들과 함께 강소성과 강서성 및 호남성의 접경지대에 가서 은강을 채굴하였다. 그들은 광천에서 광산을 폐쇄하게 되자 생활터전을 일으키기 위해 공개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실패하지 않았다. 1447년 석정윤은 또 다시 공기를 일으켜 강서성의 금화, 강서성의 연산, 호남성의 포성과 건영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듬해 겨울에 인가 될 거예요, 이 연대가. 예, 안 맞죠? 예. 하여튼 석종문의 난인데 제가 중국사 민음사에서 예전에 나왔던 책에서 찾아냈어. 예. 와, 찾는다 2시간 걸렸어요, 그냥. 지금 찾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 낼 때, 그 동양사계선이나 우리가 보는 한중이 그런 데서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골라서 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예.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8번은, 그, 신사층과 관련된 거죠. 신사층의 환경 배경 두 가지를 기수하고, 신사층의 문화적, 사회적 역할을, 문화적 역할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형성 배경은 이제, 15세기 중반에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오면 유역을 바탕으로 한 신사층이 등장했고, 명대 과거제나 학교제,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신사층이 대거 등장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신사층의 문화적 역사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앞에 언급한 황천사의 민중교화. 그러면 북인도의 이사업과의 묵을 제국을 간용적인 종교 정책을 바탕으로 대가 공세까지 확장시켰다. 간용적인 대가 정책은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야. 악바들. 대가공 남쪽까지 계속 했던 것은 아버지. 그냥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야. 두 개가.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이제 동아시아사에서 이제 할 텐데 일단은 읽어보고 눈에 발려두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1416페이지. 1416페이지 그 장에 보면 주 1054번이 있죠? 네. 1417페이지네. 주 1514페이지인데 요거는 베트남의 무슨 왕조냐면 내왕조예요. 내왕조. 명나라 침입 물치고 내왕조가 이제 있다. 그래서 이 내왕조 때부터 유교가 국가 통치 인형으로 자리였어요. 물론 예전에도 도입되긴 했지만 그때는 도입만 됐고 불교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한 것은
내왕조 때다. 네. 그래서 이제 1054페이지 그거 한번 다 읽어볼게요. 공요. 네. 베트남은 15세기 초 명예 지배를 받았으나 메로이가 명예 지배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10년에 걸친 저항운동 끝에 명분을 몰아내고 내왕조를 세웠다. 내왕조는 1788년까지 지속하여 베트남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가 되었다. 베트남의 유학이 전래된 것은 한때였다. 그러나 베트남이 중국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0세기 이후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시기였다. 11세기 리왕조부터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 유학교육에 주목하여 문묘와 국자감을 세우고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13세기 전 왕조 때는 국가원을 설치하여 사도 오경을 가르치고 인사를 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베트남 지식인들은 유학을 지식의 하나로 배웠을 뿐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나갔다. 그 결과 14세기 말까지 유학은 그다지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는 불교와 헌실귀족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과거는 부정기적으로 실시되어 합격자도 적었다. 베트남에서 유교 전통이 확고하게 세워진 것은 15세기의 내왕조부터였다. 내왕조의 왕들은 유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국가자금을 부활시켰으며 3년마다 한국에도 보여요. 그래서 여기 성나공국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트랑 왕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아이트 왕조는 그 전에 수고탈 왕조를 계승해갖고 멸망시키고 있으니까 타이그미스 왕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556페이지. 그것도 전체 한번 다 읽어보세요. 아유타의 경제적 기반은 농업이었고 특히 짜오프라야강 유역의 쌀 생산은 국부의 원천이었다. 이 때문에 짜오프라야강 유역의 개발과 경작을 위한 인력 공급은 아유타야 왕실의 큰 관심사였다. 아유타야 왕국이 존속했던 기간 동안 발생했던 미얀마와의 크고 작은 전쟁은 인력 쟁탈전이었으며 특히 몬족 빼앗기는 치열했다. 아유타야 민족들이 미얀마 지역으로 옮겨졌다. 식민과 개발의 과정 속에서 아유타야의 경작지 범위는 짜오프라야강 하류까지 확대되었고 18세기에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두 왕조의 수도가 이 강의 하류인 톤부리 및 방톡에 자리 잡게 된다. 왕실의 재정을 고려할 때 농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외 교역이었다. 이는 아유타야의 특징이 되었고 나아가 개방적인 태국 경제의 특징이 되었다. 이 활동은 주로 중국인, 아라비아인 또는 일부 인도인들에게 위임되는 형태였다. 왕실은 이들을 통제하기만 하였다. 아유타야가 건국된 14세기 중반은 아직 서양인들이 동남아시아에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역활동은 이들 아시아인들이 동남아시아에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역활동은 이들 아시아인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다. 특히 아시아의 동쪽 한자 문화권인 일본, 조선,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들의 활동은 두드러졌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게 물라카 왕국이거든요. 이 물라카 왕국은 이제 지리적 위치가 동서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됐고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정화의 남해원정 할 때 당시에는 그 물라카 왕국이 이제 이스람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스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그래서 물라카는 이 동서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열강대 또 뭐냐면 공격을 또 받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5세기경에는 물라카 왕국이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교역 중순된 상인들이 중개하고 오가며 아시아의 무역을 아프리카까지 연결하였다. 15세기 바닷길을 통해 향유 무역을 지배한 것은 이슬람 상인이었다. 인도양의 해운은 이 무슬림의 소나기에 단단히 잡혀 있었다. 무슬림선은 중국 인도의 산물을 유럽에 공급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산물의 집단 중에서 중심적인 무역 강대는 것이 바로 말레카였다. 말레카 왕국이 자리 잡고 있는 말레카 해역은 동아시아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이 지역이 아시아 무역의 유지라고도 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였으므로 동서에서의 항로가 가장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는 지점이었고 동남아시아의 산물 진영장이 될 수 있었다. 인도양과 중국계를 횡단하여 계절풍에 따라 모이는 검선들의 중요한 항로의 천연적인 교차점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자연히 물레카는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간의 생각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6세기 초에 있는 포르투갈인의 말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게 번영한 해양이 되었다.
따라서 이 말라카 왕국은 이 지리적 이점 때문에 서구 열강에 의해 순환을 겪어 16세기 이후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아내야 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 1059번은 아프리카에만 비자는 나라의 왕국 있죠. 인도 그 남부 지역을 장악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신다. 예, 아니 쭉 다 읽어보세요. 인도 북부의 무굴 제국이 성립하기 전 인도 남부의 힌두교 국가인 비자에 나아가는 왕국이 이슬람 세력의 남한을 막아내며 벗어나고 있었다. 비자에 나아가는 왕국은 고급 면직물과 향료로 유명하였는데 왕국의 주요 항구인 캘리컷은 면직물과 향료를 구입하려는 외국 상인들을 북적거렸다. 향료를 찾아 동쪽으로 향했던 포르투갈에 빠지고 나가면은 이곳에서 후추를 싣고 가서 돌아가 많은 이익을 남겼다. 다자에 나가르 왕국은 16세기 초 번성기에 달했고 수도인 다자에 나가르는 화려한 힌두 사원과 궁전으로 눈부신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6세기 중반 인도 북부에 있던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받아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17세기 초에 인도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후 이슬람 세력의 영향권은 데칸고를 넘어 인도 남으로까지 넓어졌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 요거 보면 이제 일단 시간 관계상 줄지 부분만 이제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북경성이 함락되고 그 의종, 순종제가 수술이 경산에서 목을 메어서 수복을 했죠. 자, 요때 기획은 한간을 강세사로 정부의 파견, 민병까지 초대했다. 이 한간을 정부에 파견한 사람은 요 사람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오상계 명부로 반란을 일으켜 황제에 즉위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쪽 공원에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강의제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원에서 변을 설치해서 근데 그 변이 너무 강해지니까 강의제 때 변을 쳐야죠.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다 오상계가. 그때 내거였던 게 뭐냐면 명나 부흥을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 호응할까요? 호응하죠. 왜냐면 명나를 부흥이고 나발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남문 정권을 멸망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오상계나 이런 사람들이 맞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끝은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자성을 통과했다. 그래서 만주족 엑시가시라는 게 있거든요. 지원을 얻어 이자성을 통과했는데 엑시가시는 이제 누르와치. 그래서 엑시가시는 그 누르와치 가문인데 시족인데 요게 이제 신라에서 건너왔다는 설이 있어요. 만주 원료구에 보면 대송국을 세웠어. 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대성국은 이제 누가 세웠냐면 장영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영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성향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반란 여러 지도자 중에 그 이자성도 있지만 장영춘도 있었는데 장영춘이 이쪽은 이자성은 북경 쪽으로 갔잖아요. 장영춘은 사천 지역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사천 지역에 들어가서 대성국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대규모 킬링풀들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 각오제를 실시한다 그래갖고 많은 이제 신사친들 오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네. 그래서 그때 사천성 인구의 99%를 죽였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훈준이. 그래서 824페이지에 거기에 그러면요. 장훈준가 그러면 적어놨는데 대승을 지나네. 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울창을 함락하고 1643년에 무창을 함락하고는 스스로 대서왕을 칭하게 된다. 1644년에는 사천성을 진입하여 중경 그리고 이어 송도를 장악하고는 드디어 제위에 올랐다. 부천은 대서, 영을 대손으로 정하고 송도를 사장으로 대칭하여 수도로 삼았다. 이후에 그는 서촌 지역에 정착하면서 약 1년가량 외부로의 진출을 준비한다. 그런데 장원충의 서촌 지배에서 흔히 불가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의 대량 학살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그 강남의 부호들을 평양은 이제 공양이라고 하는데 중국식 발음은 평양이죠. 이주식의 반정부세를 약화시켰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주원장이에요, 주원장. 네. 그래서 주원장은 이상하게 이 사람이 이제 농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지주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전작사랑 지주하고 손을 맺긴 맺었지만 그 사람이 항해가 되고 나서 대규모 지주들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강남 부호들을 평양은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자기 고향이야. 고향 이주시키고 감시를 해요. 그리고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 뺏어가요. 누구한테 주냐면 농민들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계급적 관점에 각해서 정책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고관 대장들은 이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농민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이 농민을 위한 정책도 많이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그 1068페이지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예, 강남 지주에 대한 탄압 정책이거든요. 거기 1424페이지 주 1068번. 네. 명나라 건국 후 강남 지역은 전란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아 토지 경병은 장사국 기호 아래 더욱 확대되었고, 토지를 잃은 유랑 농민들은 사회적 불안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수도의 능천부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되었다. 강남 보호 세력이 이대로 바로한다면 신생 정권이 명나라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주원장, 이선장, 호위용을 대표로 하는 회인 관료 그룹은 강남 보호지주 그룹과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강남 세력을 타파하고 신흥 회인 관료 그룹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명나라 초기 중앙정부의 중요한 목표였다. 그리하여 개국공신이지만 강남 계열인 유비와 손념은 훗날 실각되거나 죄를 받게 된다. 주원장은 지방 보호 세력이 토지를 변경하고 농민을 착취하는 위험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또 장사성을 지지하던 강남 세력에 대한 복수하려는 생각도 있어 강남 보호들과 지주들이었다. 그뒤 부천에는 천안 보호들을 남경으로 강제 입도록 해 수도를 충실하게 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은인데, 자, 명나라 황제 유족이 남방에 제후를 칭함으로써 3대인데, 요때 이제 그것은 낙면 정권이에요. 낙면 정권은 홍광제, 윤무제 마지막으로 영력제까지, 영력제는 범화까지 도망갔어요. 하여튼 그런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낙면 정권의 대표적인 인물의 국가와 난징을 포위한 영평왕이 있다 있는데, 이게 왜 틀릴까요? 영평왕 이 사람 누구냐면 그 정성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성공. 그래서 정성공이 나중에 뭐냐면 왕의 칭호를 받거든요. 공작을 받는 거죠. 영평왕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황실의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름이 저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문제를 개떡같이 만들어가지고는 예, 그렇게 했는데, 물론 답을 보면 알겠지만 좀 알면 2번 금방 나와요. 근데 오답을 좀 약간 어려운 지문을 따가지고 냈어요. 예. 그래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정성공이 그 남경을 포위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물론 실패하지만 그때 이제 강남 신사층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줬어. 그래서 그때 이제 청나라정부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사층을 견제하고 탄압하는 정책들을 하기도 하면서 했는데, 그 영평은 나중에 이거 실패하고 나서 어디로 가죠? 대만으로 가죠? 네, 대만으로.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424페이지에 보면 주 1069번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주 15분만 읽어볼게요. 당왕이 죽은 후 개왕 영력제로부터 위원으로 이어 장공이 봉해졌다. 청나라는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회유하였으나 그는 이를 물리쳤다. 후 영력제로부터 영평문화 이어 조왕이 봉해졌다. 1658년에서 1659년 17만 5천 명의 병사와 대선단을 이끌고 양지강을 거슬러 난징을 공략하는 일대 결전을 벌였으나 청군에 기패하여 감옥으로 철수하였다. 요때 그는 누굴까요? 정성공이죠? 네, 정성공.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앞으로 가면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이제 그 1063페이지에 보면 3대 동안 그 낙명 정권이 보이죠? 낙명 정권 보이시죠? 예. 근데 낙명 정권도 앞에 이 책에서는 3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분파가 되어서 여러 왕들이 또 각기 자칭 낙명 정권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요 낙명 정권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거기 그 네이버인가 거기에서 이제 국살내고 갖다가 첨지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시간 되실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면요. 그래서 13번은 이제부터는 좀 첨단 문제니까 건너뛰고,
277페이지. 영정시대 사업을 이제 좀 볼게요. 자, 1번을 보면요. 중국에서 다음과 같은 세상을 가진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자, 심은 성과 정으로 나누지 않고, 오히려 성과 정이 일치되어 있어 심은 그대로 니다. 심진리죠. 예. 그러면 뭐가요? 양면에 나오죠? 얘는 성량은 뭐예요? 성량, 성심리죠. 예. 자, 그런 심의 본체는 양지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나 어떤 일로서 개인의 주관적 의를 정하니까 그 힘이 양면과 관련된 걸 찾으시면 되는데, 자, 오경대전, 성리대전, 영락대전, 서전은 주제학과 관련된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은 성인을 도덕적 실체 주체를 인식하는 3인 평등을 기초해서 신민설을 내세웠다. 맞죠? 예. 아니, 신민설이 아니라 신민설을 내세웠죠. 신민설. 그래서 요거 답이 맞죠? 근데 성리학에서 뭘 강조하죠? 신민설. 신민설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 근데 대학 5군에 있는 것은 신민설이 아니라 뭐죠? 신민설이야. 근데 그것을 뜯어고친 대학 원고, 대학체가 뭐가 나온 거야? 신민설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문의 관심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집중된 농업과 자연과학에 있다. 이건 경세 치료가 관련된 거고. 자, 지배자의 정통도가 군중간에 의뢰한 대의명분, 자치통관 강목, 이건 성량, 주제학과 관련된 거죠.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2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을 쓰고 그가 속한 학파의 명칭과 그 학파의 주요 논지 두 가지 쓰시오. 있는데 첫 번째는 동신론이에요. 동신론 딱 이타고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타고의 도덕관이 나오죠. 인간의 욕망을 인정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의 이타고 학파는 뭐죠? 퇴주학파. 그 다음 논지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주제의 도덕의 허위성을 공격하고 계층간의 어떤 신분상승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앞에 넘어가서. 자, 명대 경제 실용사상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자, 제도를 벗어나 실을 구하자. 맞죠? 이대방문이나 뭐 일지도 그래서 새로운 이제 연구방법, 고중학적인 연구방법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농업과 자연과학적 방법에서 큰 업종을 맞죠? 본초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명관총교 3대유. 3대유는 뭐냐면 항조이일까요? 항조이 있고 왕고지, 그 다음에 항조이, 왕고지, 고영무 이게 세 명이 있죠. 그러면 명예대방문을 썼던 사람은 항종이죠. 항종이. 그래서 이 사람의 저술로 옳지 않은 것은 명태주의 승상제 페이지에 신랑이 비판했다. 맞고, 그다음에 새춘영을 조직해 노왕에 조차 황청운동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남명정권, 남명정 노왕이 있었거든요. 거기 참여했고요. 자, 독립선언을 건립할 그의 사상은 정말 혁명사상에 큰 자극을 주었다. 혁명사상에 자극 오는 건 많은데 독립선언을 건립한 것은 이 사람이 도연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연성. 이 도연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지에서 투표해가지고 자기 고향이 무속에 들어와서 세운 서원이 독립서원인데 이 독립서원을 중심으로 무슨 파가 형성된 거죠? 독립파가 형성된 거죠? 틀린 거고 박하공유를 추구되었으나 삭제로 명사간의 분배도 거절했다. 맞아요. 박하공유는 뭐냐면 명나 초기 때 초야에 묻혀있는 학자들을 팔공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추천을 통해 간단한 시험을 통해 증명하려고 했던 제도인데 그걸 거부했어. 그 다음 명사가 뭐야? 청나라가 등장했으니까 명나라 역사를 써야 되겠잖아. 명사를 집필해야 되잖아. 그래서 불렸는데도 거절했어. 대신에 제자였던 만사동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명나라까지 출신을 짓겠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자, 하여튼, 이 사람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항조의 사상도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외워두세요. 명의대방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들어가죠. 청나라는 좀 시험 날까요? 네, 써보세요.